7년 전 대격변의 날, 던전 브레이크라는 끔찍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주인공인 한성윤의 가족들도 그때 죽었는데, 그때 성윤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헌터가 되어 괴수들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성윤은 헌터 체육관에서 쫓겨났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몇 달의 수료기간을 거치는 체육관. 문제는 성윤은 벌써 7년째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죠. 성윤에게 패급 쓰레기라는 막말을 뱉는 체육관 관장,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는 성윤을 비웃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7년간 능력치 하나조차도 오르지 않아서 할 말이 없었죠. 그런 성윤의 뒤에서 한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신과 다르게 씩씩한 아이의 모습을 본 성윤, 포기하지 않기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다시 어디론가 뛰어가는 성윤인데, 이대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생각뿐이네요. 그렇게 다시 찾아가 체육관 문을 두드리는데, 체육관 관장 황만호는 성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관장에게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욕지거리를 내뱉는 만호인데요. 회원비가 아까워서 왔냐며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아니라고 소리치는 성윤의 뺨을 주먹으로 쳐버리는 만호입니다.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 처박혀버린 성윤, 아무런 재능도 없는 자신을 원망해버리는데, 그때 갑자기 성윤의 앞에 뜬 시스템 창, 그리고는 성윤의 밑바닥이 갑자기 물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물속으로 빠져 떠내려가는 성윤입니다. 한참을 떠내려온 성윤은 어떤 공간에서 시스템 창을 보게 되고, 실현의 탑이라며 난이도를 설정해달라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이것은 기회라 생각하고는 어려움 난이도를 선택, 실현의 탑 1층인 사막맵으로 소환됩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성윤에게 무기까지 지급해주네요. 심지어 1층을 클리어한다면 고유 특성까지 개방해준다는데, 상상도 못한 보상에 성윤은 흥분합니다. 검을 가지러 가던 그때 성윤의 아래에서 뭔가가 올라오는데요. 그것은 엄청난 크기의 샌드 골렘이었죠.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공격하는 샌드 골렘에게서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성윤의 앞에 뜨는 시스템 창 1층의 시련은 바로 10분 동안 샌드 골렘에게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10분간 도망치기엔 버겁다는 걸 느끼는데, 그 순간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이대로 도망치다 비굴하게 죽기는 싫었던 성윤, 어떻게든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골렘은 핵성만 깨트리면 움직임이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높은 모래 언덕 위로 골렘을 유인하는데요. 그렇게 모래 언덕 위에서 골렘의 공격을 회피하고는 넘어진 골렘의 위로 올라가 핵석 쪽으로 향하는데요. 지급받은 검으로 골렘의 핵석을 강하게 내리치는 성윤. 강하게 내리쳤지만 완전히 깨지지는 않는 핵석. 골렘은 화가 난 듯 몸을 일으켜버리는데요. 골렘의 공격이 닿기 전 한 번 더 핵석을 내리치려는 성윤. 그만 골렘의 소나기에 잡혀버리고 맙니다. 마치 자신을 비웃던 사람에게 잡혀버린 것 같은 기분. 성윤은 참지 못하고 검을 골렘에게 던져버리는데요. 검은 정확하게 핵석에 벌려진 틈으로 날아가 꽂히고, 그렇게 핵석과 함께 몸이 부서져 버리는 골렘입니다. 자신이 진짜 샌드 골렘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성윤. 보상으로는 고유 특성 개방과 스킬, 포인트들을 얻었는데, 특히 성윤의 고유 특성은 네크로맨시라는 스킬이네요. 고유 특성을 개방하자 눈앞에 무언가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죽은 샌드 골렘의 사령이라고 합니다. 샌드 골렘의 사령을 흡수하기로 하는 성윤. 사령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으로 성윤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사령을 사용하자 능력치가 오르는 성윤입니다. 7년 동안 조금도 올리지 못한 능력치가 오른 것이었죠. 네크로맨시의 특성은 죽은 자의 혼을 흡수해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도 헌터가 될 수 있는 생각에 기쁜 성윤. 그런 성윤 앞에 대기실로 가는 포탈이 생성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성윤은 대기실에 오자마자 쓰러지는데요. 대기실에서는 자동으로 부상이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침대로 향하는 성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성윤인데요. 시스템 창에서는 정보, 상점, 커뮤니티 등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커뮤니티에 들어가자 사람들 역시 놀라고 있는데, 그때 관리자가 커뮤니티에 입장하고, 관리자는 명령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포인트는 오로지 실현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포인트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자신의 장비를 보며 불안해하는데요. 상점에서 방패를 사서 훈련을 시작하는 성윤입니다. 남들보다 능력치를 얻은 게 늦었기에 더 열심히네요.
다행인 건 대기실 회복 효과 덕에 충분히 훈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윤은 보상으로 받은 포인트로 이것저것 사두기 시작하고 그렇게 2층의 실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실현의 장소는 울창한 숲속입니다. 제한 시간 내에 오크 족장을 살해하는 것이 클리어 조건. 높은 절벽 위에서 오크 부족을 내려다보는데 꽤나 큰 무리의 오크 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크 보초병은 침입자가 있는지 살피기 시작하고 성윤은 근처의 풀숲에 숨어 이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오크 사냥꾼을 쓰러뜨리려면 적어도 파티를 이뤄야 하는데요. 전략부터 세우고 다시 오려고 하는 성윤. 메모를 다듬어 장작과 횃불을 만들어 두는데 만든 횃불과 장작을 인벤토리에 넣기 시작합니다. 성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오크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성실한 종족입니다. 성실한 사냥꾼들이 나가 있을 때를 노리려는 성윤. 만들어둔 횃불로 숲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불을 끄려고 하는 오크들. 오크 일꾼들은 물을 기르러 강가로 오고 뒤에 숨어있던 성윤은 일꾼들을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크 일꾼의 사령을 흡수해버리죠. 그러던 중 성윤의 뒤에 나타나는 오크 보초병. 성윤에게 냅다 검을 휘두르는데요. 성윤은 사령을 사용해 능력치를 순간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당하기 전에 간신히 보초병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불이 붙은 숲에서 나와 오크 족장에게 향하는 성윤. 족장까지 남은 오크는 단 4마리 뿐인데요. 빠르게 오크 일꾼들부터 처리하는 성윤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남은 오크 보초병과 싸움을 시작하는데 보초병의 사령을 흡수한 덕분인지 손쉽게 잡아냅니다. 그렇게 보초병을 죽이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뒤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오크 족장의 모습. 나무 방패로 마법을 막아내는 성윤입니다. 화상 내성을 얻으며 오크 족장의 두 팔을 잘라버리는데 오크 족장은 냅다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고 집안에 남아있는 자신의 두 아들의 몸을 감싸 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난 성윤. 생각에 잠겨있는 성윤을 단검으로 공격하는 아기 오크인데요. 어림없다는 듯 아기 오크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립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괴수를 가만 냅둘 리 없죠. 그렇게 이번에도 2층을 안전하게 돌파한 성윤인데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유저가 질문건으로 귀한 방법을 알아냈다고 하고 5층부터는 며칠간 지구로 복귀할 수 있는 귀환석을 판다는데 성윤은 지구로 돌아가 A급 헌터가 되고자 합니다. 물론 당장은 5층에 가는 것이 급선무지만요. 성윤은 이번에 얻은 오크들의 사령을 흡수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강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얻은 포인트로 장비까지 업그레이드 해주네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강해지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거침없이 실현의 탑 3층으로 향한 성윤. 이번 실현의 장소는 바로 동그르로 보이는데 어둠의 수호자가 성윤의 뒤로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성윤을 무기로 찔러버렸는데요. 어둠의 수호자의 정체는 바로 성윤의 도플갱어. 자신의 몸놀림을 따라하는 도플갱어를 상대하게 됩니다. 빠르게 도플갱어의 뒤를 노려보는 성윤. 검으로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한 모습이지만 빠르게 스킬로 상처를 회복하는 도플갱어네요. 이번에는 도플갱어가 성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성윤의 뒤를 잡는데 파회법을 알고 있는 성윤은 공격을 맞받아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플갱어의 공격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그 짧은 순간 몇 탑을 겨루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인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불리하다 생각하고 아이템을 사용하고 남은 지속시간 1분 안에 도플갱어를 처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도플갱어에게 빠르게 접근하는데 빈틈을 보고 도플갱어에게 검을 박아 넣는데 성공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도플갱어 역시 성윤에게 검을 휘두르고 성윤은 반응하지 못한 채 오른팔이 잘려버리고 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회복하느라 움직임이 없는 도플갱어. 이때를 놓치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성윤. 검이 없기에 방패를 들고 돌진할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돌진해 방패로 도플갱어를 공격하고 완전히 전투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도플갱어. 방패로 마무리를 해버리는 성윤의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대기실로 오자 잘렸던 팔이 붙고 다시 예전과 같은 건강한 신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플갱어를 죽이고 얻은 사령을 흡수하는 성윤. 지금까지 괴수들과는 다른 밀도에 놀랐는데 고유 특성의 새로운 하부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 스킬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네크로맨시라는 특성으로 스킬을 날로 먹는 성윤입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남은 생존자는 반 정도이고 그 중에 한 명은 4층 실현에 대해 말해주는데 헌터 간의 경쟁이라며 서로 죽이라는 말 같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고 놀라는 성윤인데
말대로라면 이번에는 살인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네 번째 탑의 실현 장소로 소환되는 성윤. 성윤의 옆에는 함께할 동료들도 소환되고 서로 통성명부터 하자고 하는 동료인데 자신을 이하연이라고 소개하는 보조마법사, 그리고 근접 전투원인 이성훈이 같은 팀으로 배정되었네요. 자신을 헌터 준비생이었다고 소개하는 성윤. 그 말을 듣고는 성윤을 깔보기 시작하는 성훈인데 성훈에게서 바깥의 인간들의 눈빛을 보게 된 성윤. 묵묵히 고블린킹이 있는 성체 안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앞에 있는 성체의 정문이 개방되고 정문에서는 고블린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고블린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고전하는 성훈. 생각지도 못한 체계적인 공격에 당황하고 있는데 이미 자신에게 달려드는 고블린을 처치한 성윤. 하연을 내버려두고 성훈에게로 달려가는데요. 자신을 냅두고 가는 하연이 소리치며 뒤를 쳐다보는데 이미 하연 쪽에 있는 고블린들을 학살해놓은 성윤이었죠. 한편 무기도 놓친 채 죽기 일보 직전의 성훈. 때마침 나타나 고블린들을 처치해주는 성윤 덕에 살았습니다. 성윤은 방해된다며 고블린들을 전부 도륙내고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버리는 성훈입니다. 성윤은 고블린 사령들을 전부 흡수하고 즉시 사령들을 능력치로 치환해버리는데요. 그러면서 고블린 레인저의 스킬을 흡수해 시야각이 넓어지네요. 한편 성훈은 짐짓 성윤에게 수고했다며 생색을 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앞으로는 자신이 선두에 서겠다는 성윤. 성훈에게는 하연을 지켜주라는 임무를 내리네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며 고블린 병사들을 맞이하고 성윤의 활약에 고블린 병사들을 전부 처치하는데 한참을 전진하자 더 이상 고블린들이 보이지 않고 이들은 고블린의 시체가 가득한 곳을 발견하는데 다른 도전자들이 이미 이곳을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서두르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전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다른 곳에서 고블린 병사들을 맞이하는 사람들. 빠른 몸놀림으로 고블린을 상대하는 이가 있었는데 쌍검을 사용해 고블린들을 도륙내기 시작하고 보스룸에 도착한 이 파티는 문을 여는데요. 그러자 경쟁자 팀이 도착했다면서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고 마치 결계처럼 주변이 감싸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앞에 나타나는 성윤의 파티입니다. 성윤은 파티원들에게 자신이 혼자 상대하겠다고 하네요. 하연은 성윤에게 인간 헌터들을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하연의 버프를 받으며 앞으로 걸어나가는데 빠르게 선공을 하려고 달려나가는 성윤의 모습. 상대 탱커인 진우는 실드를 전력으로 펼치는데 전력을 다한 실드를 검으로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렇게 실드가 파괴되며 뒤로 날아가는 진후. 성윤은 순식간에 진후와 마법사를 베어버리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는 성윤에게 달려드는 쌍검의 남자. 하지만 빠른 성윤의 스피드에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검을 막아내는 남자의 모습. 성윤은 더 빠르게 속도를 내며 상대의 뒤를 잡지만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검을 쳐내는 상대방인데 검의 궤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걸 눈치챈 성윤. 상대방에게 방패를 던져 시야를 가려버리는데 방패 뒤에서 튀어나오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상대를 일격에 처치해버리는 모습. 순식간에 혼자서 한 개의 파티를 전멸시켜버린 성윤이죠. 하지만 사람을 상대한 건 처음인 성윤은 떨고 있고 괜찮냐고 하지만 표정은 이미 우울해 보이는데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보스전을 바로 진행하자고 하네요. 물론 성윤에게 보스인 고블린킹은 간식거리도 안됩니다. 그렇게 4층 시련을 순식간에 클리어해버리고 보상으로 능력치와 스킬 순간 가속을 획득하는데 겁에 질린 성훈은 먼저 대기실로 향하고 그렇게 포탈의 앞에 선 하연과 성윤. 하연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성윤. 하연은 뭐라고 말을 거는데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성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허공에 있는 무언가를 톡톡 건드리더니 성윤에게 친구 신청을 보내는 하연인데요. 시련을 돌파해준 데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지구로 돌아가면 백은 길드에 있는 자신을 찾아달라고 하죠. 그렇게 대기실로 사라져버리는 하연입니다. 한편 혼자 남게 된 성윤은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인간의 사령을 흡수할지 말지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이것을 처음 확인했을 때에는 고민이 많았던 성윤. 선을 넘을 것 같은 불안감에 흡수를 보류했었는데 강해지기 위해 결국 사령을 흡수하기로 하는 성윤입니다. 이 실현의 탑을 계속 오르고 싶다는 일념으로 강해지기로 하네요. 그렇게 흡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오는 성윤. 도전자들의 등급이 매겨지는 실현 결산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성윤은 자신의 닉네임을 사냥꾼으로 변경하고 실현 결산판에는 여러가지 닉네임들이 보이는데
자신의 순위는 16위, 등급은 A-였습니다. 50위권 안에 도전자들은 선구자로 지정된다는데 8층까지 연속으로 선구자로 지정될 시 특혜가 있다고 하네요. 대기실에서 보유한 사령들을 흡수해 능력치화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자신을 느끼는 성윤입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얻은 포인트로 기환석을 구매하는데요. 장비를 가져갈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기환석을 사용하고 그렇게 이상한 포탈에 빠져 어디론가 향하는데 눈을 뜨자 자신이 있는 곳은 원래 자신의 집, 탑의 장비들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귀환자가 많아지기 전에 장비들을 처분할 생각인 성윤, 그리고 헌터가 되기 위해 누군가에게 연락하는데 연락을 받은 사람은 바로 체육관 관장 만호. 부탁을 한다는 성윤을 귀찮아하는 모습인데 돈을 주겠다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성윤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헌터 옆에로 뛰어가는 성윤. 헌터 옆에 건물 앞에 도착하는데요. 협회 건물 앞에서 오랜만에 마주한 성윤과 만호, 시험평가 감독관인 김인후가 이들을 맞이하고 절차를 전부 알고 있는 성윤은 시험을 바로 진행합니다. 검을 들고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성윤, 만호는 감독관과 결탁해 성윤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이전에는 시험 때 항상 1단계로 응시했던 성윤, 물론 능력치도 없는 그는 항상 시험에서 떨어졌었죠. 씩 웃으면서 가장 높은 10단계를 말하는 성윤, 그 모습을 보고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만호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성윤의 시험, 화염조가 나타나고 갑자기 성윤의 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만호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화염조는 서있는 성윤에게 날아서 접근하고 화염조의 공격을 쳐낸 성윤의 검이 두동강 나는데 그리고는 성윤에게 불꽃을 발사하는 화염조. 성윤은 순간 가속 스킬을 사용해보려고 하고 순간적으로 화염조의 공격을 피해 천장 쪽으로 점프하는데 그리고는 부러진 검을 화염조의 눈에 박아넣습니다. 그렇게 치명상을 입어버린 화염조인데 개의치 않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성윤의 모습. 바닥에 부서진 돌파편을 화염조에게 던지고 순식간에 화염조의 머리를 두둥강 내는 돌파편. 심지어는 화염조의 머리를 뚫고 뒤에 벽에 박혀버리는 모습.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버리는 만호입니다. 놀라서 벙쪄있는 만호를 보고는 씩 웃어주는 성윤이네요. 그렇게 성윤은 C등급의 헌터패를 받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감독관에게 짜증을 내는 만호인데 감독관은 만호의 말대로 높은 수준의 시험을 준비했었다고 하죠. 그때 감독관의 방으로 들어오는 성윤, 자신을 보며 땀을 흘리는 만호에게 말을 거는데 자신에게 패급이라고 했던 만호의 말을 돌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는 분노에 차 성윤을 바라보는 만호.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윤에게 달려드는데 정당방이라면서 한 방에 만호를 날려버리네요. 감독관은 성윤에게 헌터협회에 직속 헌터로 활동해달라고 제안하는데 연봉은 기본적으로 10억이라며 꼬드깁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만호와 결탁했던 걸 알고 있는 성윤, 믿을 수 없다면서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 이틀 후 뉴스에서는 실현의 탑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재빨리 움직인 덕에 알차게 3일을 보낸 성윤. 그렇게 다시 실현의 탑으로 소환됩니다. 역시나 지구의 물건도 탑으로 가져올 수 있었네요. 그때 성윤은 스킬 하나를 또 얻게 되는데 상대의 말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진실의 눈을 얻게 됩니다. 지구에 다녀온 뒤 새로운 장비를 산 성윤. 10% 확률로 전격 효과를 부여하는 검도 장만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실현을 진행하러 탑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성윤이 소환된 곳은 늑대 협곡. 협곡에서 성윤을 노려보고 있는 수많은 늑대들. 성윤은 늑대들을 베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성윤의 앞에 나타난 엄청나게 큰 흰 늑대들. 올 게 왔다고 생각하며 씩 웃어 보입니다. 그렇게 흰 늑대들은 성윤을 향해 달려드는데 생각보다도 손쉽게 늑대들을 처치하는 성윤. 단검술과 고속이동도 등급이 상승해 버렸네요. 그렇게 자신이 죽인 늑대들의 사령을 흡수하고 협곡의 중심부에 다다르는 성윤인데요. 그곳에 있는 것은 이미 죽어있는 흰 늑대의 사체들. 진실의 눈을 사용해보는 성윤인데 늑대들을 죽인 것이 오러라는 스킬임을 눈치챕니다. 그때 늑대인간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고 비명이 나는 곳으로 몸을 던지는 성윤. 한 동굴의 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굴 안에서 늑대인간의 몸이 튀어나오고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성윤인데요. 자신의 실현 돌파 조건인 늑대인간이 사망했다는 것. 자신의 실현에 누군가가 난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윤의 앞에 나타난 갑옷을 입은 괴인. 지구 외에도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성윤입니다.
갑옷 괴인은 성윤의 앞으로 다가오고 난입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성윤. 갑옷 괴인은 검을 들고는 성윤을 향해 달려드는데 성윤은 빠른 몸놀림으로 검을 피해내고 뒤를 돌면서 갑옷 괴인의 빈틈을 노리는데요. 그렇게 정확하게 옆구리를 찔러 들어간 성윤의 검. 하지만 강력한 갑옷에 데미지를 입지 않는 갑옷 괴인인데 오히려 괴인의 카운터에 당해버리는 성윤입니다. 강력한 힘에 뒤로 튕겨져 날아가 버리고 동굴 옆 돌벽에 그대로 처박혀버리는데요. 당황한 성윤, 난입이 뭐냐면서 애꿎은 괴인에게 짜증을 내고 그대로 마무리하려고 다가오는 괴인. 성윤은 괴인에게 잠깐 기다려보라면서 저지하는데 난데없이 존댓말로 난입에 대해 물어봅니다. 어차피 죽을 놈이니 상관없다며 알려주는데 8층부터는 난입권을 산다면 다른 사람의 실현에 난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성윤은 진실의 눈을 사용해 괴인의 말의 진위를 확인하고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다 알아내고는 씩 웃는 성윤. 자신의 부러진 팔을 괴인에게 보여주는데 스킬 고속재생으로 부러진 팔을 치유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전력의 검을 다시 꽉 잡는데요. 보유한 사령들을 전부 능력치로 치환하고는 순간 가속을 사용해 괴인을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괴인은 자신의 스킬인 오러를 사용하는데요. 공격을 피해 괴인의 갑옷을 계속 두드리는 성윤. 결국 전격 공격 효과가 발동되며 데미지를 입는 괴인. 전격에 당해 뒤로 쓰러지는 괴인입니다. 자신을 마무리하려는 성윤에게 딜을 걸어보지만 그딴 거 필요 없다며 그냥 목을 찔러버리네요. 한편 괴인의 시체와 사령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것을 본 성윤은 다급하게 사령을 흡수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차원의 시체는 사라지나 봅니다. 난입 덕에 높아진 난이도와 보상. 원래 C-였던 보상은 A-로 바뀌고 그렇게 새로운 스킬을 얻으며 대기실로 복귀하는 성윤. 난입에 대해 궁금했던 성윤은 질문권을 사용하고 그렇게 질문을 적어 관리자에게 보내는데요. 빠르게 답장을 해주는 친절한 관리자. 난입은 자신의 층에서 10층 안팎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죠. 성윤은 인벤토리를 열어 지구에서 가져온 도구를 꺼내는데 싸움에서 부서진 방패와 이상한 상자를 꺼내고 방패를 그 이상한 상자에 넣어두는데 상자는 부서진 방패를 새 것처럼 복원해 주었네요. 실현 전까지 커뮤니티와 실현 결산을 확인하려는 성윤. 이번 실현으로 자신의 순위는 3위까지 올라가고 커뮤니티에서는 살인에 관한 글들이 많아지는데 말 그대로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인 커뮤니티죠. 대충 정보들을 머리에 넣고는 커뮤니티를 끄는데 다음 실현을 치르러 향하는 성윤입니다. 이번 실현의 장소는 마치 바다와도 같은 곳. 이번에도 저번처럼 팀원을 배정해준다는데요. 팀원이 나오는 포탈에서는 성윤을 향해 창이 날아오고 창을 잡고는 팀원을 끄집어내는 성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보는데 커뮤니티 봤으면 알 거 아니냐고 하는 남자. 업적을 얻기 위해 살인을 하는 거라고 말하네요. 그렇게 다시금 성윤을 공격하는 남자인데 성윤은 망설이지 않고 남자를 처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실현은 자신에게는 이벤트라고 생각하네요. 한편 자신의 영역에 실드를 전개하는 한 남자. 그 남자에게 빠르게 달려가는 성윤은 남자가 전개한 실드를 순식간에 발로 차버리는데 그렇게 실드를 뚫고 남자를 때려 눕혀버립니다. 엄청난 실력을 보고는 성윤 쪽을 포기하는 사람들. 타일 점령을 위해 10분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그때 적이 거점에 진입했다는 시스템 창. 성윤 쪽으로 향하는 4명의 사람들이 보이고 이들은 거점 점령을 위해 동맹을 맺었던 것인데 덤벼오는 남자들에게 대항해 검을 뽑는 성윤. 한 마법사는 성윤에게 마법을 걸고 심장 결속이라는 마법에 걸려버린 성윤인데요. 남자는 검을 뽑아 자신의 손바닥을 찔러대는데 심장 결속에 당한 성윤의 손바닥에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대머리 남자는 성윤에게 무언가를 뿌려대는데 바스켓에 들어있는 물을 한가득 뿌려버립니다. 물에는 다은 자의 능력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네요. 그렇게 다수의 페널티를 입게 된 성윤.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남자들을 바라보는데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명의 남자를 타일에 꽂아버리고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는 다른 이들. 대머리 남자도 검을 뽑고 달려들지만 당연히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그렇게 남은 2명에게 다가가는 성윤의 모습입니다. 평생 헌터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기회 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제 내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나 혼자 특성빨로 무한성장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7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북펜가, 타고난 실력과 근골로 5대 세가의 정점에 선 명문가였지만 전멸당한 팽오대의 시체가 땅에 널려있고 역시 부상을 입고 힘겨워하는 모습의 팽지역, 그를 도왕이라 부르며 목에 검을 들이미는 마교주. 지역은 검을 쳐내면서 반격을 해보려고 하지만 마교주는 지역의 검을 쉽게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하북펜가에 가주는 항복서신을 보냈다는데 그 말을 듣고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덤벼보지만 마교주의 검에 팔 한쪽을 잃고 마는 지역이죠. 마교주는 항복의 조건이 팽오대와 지역이라고 하고 멸망당할 팽가와 죽은 팽오대를 비웃는 마교주입니다. 그럼 마교주를 저주하는 지역에게 날아오는 검. 그렇게 지역은 마교주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 지난날을 회상하는 지역. 15년 전 자신을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준 팽가주. 족보도 없는 평민인 자신을 찾고 팽가를 지킬 도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던 그였죠. 팽가의 자식들은 그런 지역을 아니꼽게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팽가의 적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한탄하는 지역. 팽가를 지키고 싶다는 일념에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눈을 뜬 지역의 앞에 있는 두 사람, 가월과 철호는 자신을 사공자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수년 전 죽었던 이들이 자신이 깨어나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상의 거울을 보자 그곳에는 팽무성의 얼굴이 있는데요. 그렇게 팽가의 전사자들의 무덤인 현호원에 가자 그곳에는 팽지혁의 무덤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지역. 자신이 과거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팽무섬의 몸으로 들어온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팽가의 멸문을 겪었던 그는 좌절하는데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팽가 대공자 팽대혁. 전생에 팽가를 팔아넘긴 배신자를 보고 부들거리는 무성. 이생의 지역의 죽음에도 팽대혁이 관여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지역을 버러지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전생에서도 대혁은 지역을 심심하면 괴롭히고는 했죠.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는 대혁의 모습을 본 무성. 차라리 둘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는 가월과 철호를 부르는 무성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은 팽가의 가주가 되겠다고 선언하죠. 무공을 배우지 못한 그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따르겠느냐 묻는 무성입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가부좌를 틀고 앉은 무성.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데 팽무성은 칼과 피를 무서워해 무공도 배우지 못한 몸이었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한 달 뒤 매일 연무장을 뛰며 몸을 단련시키는 무성. 소가주 경합에 참가하겠다는 그를 걱정하는 가월인데 소가주 경합은 가주의 자리를 놓고 팽가의 아들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죠. 무성은 철호를 데리고 팽가의 비급고로 향하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공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 그가 피를 두려워해 무공을 익히지 못했다고 알고 있기에 놀랐는데 무성은 직계만 볼 수 있다는 3층으로 향하고 계단을 오르며 직계와 반계의 차이를 실감하는데 무공을 익히지 못한 자는 출입을 금한다며 그를 막는 두 명의 무사들. 자신을 막는 두 개의 목검을 한 손으로 잡고 자신의 내공을 방출시켜 무사들을 제압하는데 무공을 익힌 적 없던 사공자의 내공에 놀라는 무사들. 지난 한 달간 무성은 팽가의 신법으로 내공을 쌓아놨던 것이죠. 비급고에서 한 권의 비급서를 찾은 무성. 그것은 바로 산왕굴림보라는 무공인데 팽가의 도법은 산왕굴림보를 익혀야 진정한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급고에 갔다 온 후 며칠 뒤 철호의 걱정 앞에 돌을 들고 서 있는 무성인데 걱정과는 다르게 놀라운 무공 수준을 보여주는 무성입니다. 새로운 도법을 보고는 철호는 놀라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새로 만든 철혈 맹호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무성이죠. 한편 가월이 무성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바로 오늘은 무성의 생일날이기 때문이었죠. 가월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은 생일날에 걱정스러워하고 그때 무성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팽가의 삼공자 팽소혁이었습니다. 욕심에 비해 능력도 노력도 따르지 않아 무시받는 이였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무성을 지독하게 괴롭힌 형이었습니다. 생일을 빌미로 또 괴롭히러 온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무성의 얼굴에 독중들을 던져댑니다. 그 약재들은 자신의 선물이라며 깔깔대고 웃는데 무성은 형이면 형답게 나이값이나 하라며 화를 내고 평소와는 다른 대접에 소혁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무성에게 주먹을 날려버리는데요. 너무나도 쉽게 소혁의 주먹을 잡아버리는 무성. 그러자 소혁은 자신이 5수를 양보한다며 비무를 하자고 하는데
자신이 이기면 형님 대접은 없다는 무성입니다. 그렇게 검을 맞대는 두 사람인데 예전과는 다르게 소혁을 여유롭게 상대하는 무성의 모습. 소혁은 자신의 내공을 검에 쏟아붓는데 자신을 베어가는 검을 맹호도결로 쉽게 받아쳐내는 무성. 오히려 기본검법에 패배해버린 소혁이었죠. 그리고 무성은 쓰러진 소혁에게 주먹을 날려대는데 그간 당했던 서름을 푸는 것처럼 소혁을 패버립니다. 팽가의 가주전으로 향하는 무성. 쇠약해진 몸의 팽가주 팽진현을 만나는데 그런 가주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무성입니다. 가주는 팽가를 일으키기 위해 무리하다 주화인마에 빠진 것이죠. 진현은 소혁을 때린 이를 무성에게 묻고 오히려 소혁을 이긴 무성의 이야기를 듣고는 껄껄대며 웃는데 무성에게서 죽은 지역이 떠오른다고 하죠. 어린 지역을 아껴주던 건 가주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주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무성이네요. 하북 팽가는 매달 회의를 통해 대소사를 처리하는데 가주 대리와 모든 팽가의 자제들이 모인 회의, 그곳에 회의에 참석하러 나온 무성입니다. 그렇게 첫 가문의 회의에 참석한 무성인데 평소에 무성이 아니란 것을 느끼는 모두입니다. 감찰각주는 사공자 암살 사건의 처리에 관해 입을 열고 원한이 있던 살수들은 즉시 척살했다고 하는데 무성은 이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었죠. 아무리 애물단지 처지의 자신이라지만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하는 무성. 이를 빌미로 자신은 소가주 경합에 참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말도 안 된다며 일어선 소혁. 그러자 무성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최근 하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인 백은마를 언급하고 자신이 기필코 체포해 오겠다고 말하는데요. 소혁은 자신의 관할인 백은마를 주기 싫은 모양인데 오히려 이공자는 무성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 이들에게는 무성의 부재가 호재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가주대리는 무성에게 백은마 추격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쌍귀산으로 향하는 무성과 철호. 지난 범행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장소에 철호는 불안해하는데 백은마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전부 목에 점이 있다고 하는 무성. 철호는 최근 변한 무성의 모습이 이상해 보이고 무성은 지역에게 배운 것이라며 변명을 대네요. 한편 사릉문 별채, 사릉문의 차녀는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요. 자신의 다음 목표물을 쳐다보고 있는 백은마입니다. 백은마는 어머니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목에 점이 있는 여인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밤이 되고 사릉문으로 달려가는 백은마. 순식간에 사릉문의 벽을 넘어 차녀를 찾아다니고 마침내 사릉문 차녀의 반으로 들어가는데요. 분명 자신이 보았던 목에 점이 없어져 있는 모습. 그때 놀란 백은마의 뒤로 무성이 등장하고 백은마는 죽기 싫으면 물러서라며 협박을 하는데 그렇게 방을 벗어나 넓은 장소로 향하는 두 사람. 백은마는 무성에게 먼저 공격을 하는데 무성은 자신의 도로 백은마의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한편 무성을 따라온 자객은 둘의 싸움을 바라보네요.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자 재차 공격에 나서는 백은마. 무성은 본격적으로 철을맹호도를 사용하는데 순식간에 백은마의 한쪽 팔을 잘라버리는 무성입니다. 백은마를 깔끔하게 이겨버린 무성의 표정이 이상한데요. 피를 보고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 백은마, 무성의 목을 잡아버리고 위기를 맞은 무성은 놀랐는데요. 다행히 기력이 남은 무성은 오른쪽 주먹으로 백은마를 공격하고 백은마의 소나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짜내 무성을 공격해보지만 결국 남은 한쪽 팔마저 잘려버리는 백은마입니다. 그렇게 결국 단신으로 백은마를 처치한 무성이네요. 절정무사의 모습을 보여준 무성을 보고 놀란 철호. 무성은 뒷수습을 부탁하며 어디를 갔다 온다는데요. 그렇게 쌍귀산 오성봉으로 향하는 무성. 큰 나무뿌리가 있는 절벽 쪽으로 향하는데요. 한 곳에 뭉쳐있는 나무뿌리들을 잘라내는 무성. 전생의 기억으로 한 동굴을 찾아낸 곳인데요. 전생에 백은마가 찾아낸 영약을 얻으러 간 것이었죠. 그간 먹었던 하소호 같은 영약은 내공증진에 큰 영향이 없었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물한 보라색 단환, 끔찍한 냄새, 철호와 가을마저 코를 움켜쥐었는데요. 그것이 백독단이라는 것을 알아챘던 무성. 100가지 독에 대한 내성을 불러주는 귀한 물건이었죠. 하나 자신의 내공증진에는 차도가 없었기에 이 영약을 찾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은 사용할 수 없는 음기의 영약인 것이었죠. 영약의 사용처를 고민하던 무성은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마침 적당한 사용처가 생각나자 씩 웃고 마네요. 그렇게 5월 빙하를 얻고 동굴을 나서는 무성입니다. 길을 나서는 무성의 앞을 막아서는 자객 한 명. 무성은 이 자객의 정체가 가월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팽가를 나서서부터 자신을 따라붙은 것을 이미 눈치챘었습니다. 심지어 가월의 평소에 이상한 버릇마저 알고 있었죠. 그만큼 가월과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던 무성입니다.
자신의 사문이 천살택문이라고 밝히는 가월. 가월의 말을 듣고는 매우 놀라는 무성인데 천살택문은 10대 고수인 사랑이 이끌고 있는 문파였기 때문이죠. 그런 고수가 이상하게도 단검을 꺼내들고 자신을 막아서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성이 소가주 경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가주 경합을 포기하지 않는 무성. 그런 무성에게 단검을 들고 달려드는 가월인데 무성은 가월이 자신을 해할 리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월은 무성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월은 충격적인 말을 해주는데요. 사실 무성의 어머니는 천살택문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목숨을 바쳐 무성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죠. 이튿날 무성은 철호와 함께 사릉문을 떠나는데요. 그새 무성에 대한 소문이 퍼져 본가로 향하는 대로에서 환대를 받으며 하복펜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하복펜가 가주대리 팽현우의 집무실. 펜가를 찾은 이는 바로 무림맨 총지부장 공손진인데요. 그는 무성이 잡아온 백은마의 호송을 위해 펜가를 찾은 것이었죠. 공손진을 본 무성이 인사를 올리고 공손진은 생각보다 높은 무성의 경지를 보고는 놀라는데요. 즉시 무성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공손진. 거절하기 힘든 제안임에도 예를 갖춰 거절하는 무성입니다. 무성은 공손진을 배웅하고 연무장으로 향하고 철호와 한창 비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철호는 무성의 성장을 보고는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 철호에게 무성은 책자 한 권을 주는데 철호를 위해 직접 쓴 철혈맹호도의 비급이었죠. 싱글벙글해서 비급을 받아 돌아가는 철호.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철호를 살리고 싶었던 무성입니다. 무성은 소가주 경합을 위해 2년간의 무림주유를 나서게 됩니다. 오랜만에 저잣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무성. 무성이 있는 산서성의 태원. 사도천 소속의 흑적 상사는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데 이들은 사실 백은마의 사제들로 사도천 사무법인 청빙은마의 명을 받아 무성을 잡으러 온 것이었죠. 그렇게 무성이 있는 객잔의 문을 차며 들어오는 적사.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무성을 발견하는데 사람들은 이들이 흑적 상사라는 사실을 알고는 도망치고 그렇게 무성의 옆자리로 와서 앉는 이들인데 막여주가 아닌 이런 잔챙이들에게 잡히고 싶지 않았던 무성. 그대로 일어나 적사의 머리에 술을 뿌려버리는데 그리고는 그대로 적사의 명치를 쳐버립니다. 흑사가 적사를 도우러 달려와 보지만 손쉽게 피해내고는 흑사마저 날려버리는 무성.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무성에 재밌다는 듯 웃는 두 명입니다. 무성은 길게 끌고 싶지 않다는 듯 적사에게 달려가고 무성의 공격을 대신 받아주는 흑사. 이들 역시 만만치 않은 고수들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부족한 내공을 숨기기 위해 무리 중인 무성이었죠. 이들은 무성에게 협공을 가하는데 기혈이 역류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무성. 그런 무성의 빈틈을 노리고 다시 무성을 향해 공격하는 두 명입니다. 무성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적사의 목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남은 흑사마저 남은 내공으로 일격에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파들파들 떠는 객잔의 주인에게 돈주머니를 주고는 떠났는데 무성이 찾아간 곳은 산서성 대동의 운강석굴. 그곳에 있는 불상을 찾아간 무성인데요. 냅다 주먹에 내공을 두른 채 불상을 쳐버리는데 불상은 무성의 주먹을 맞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라가 되어버린 스님이 계신데요. 바로 소림의 헌현선사의 시체였던 것이죠. 천살불 앞에는 헌현선사의 유품인 상자가 놓여져 있는데 그때 무성의 뒤에서 나타난 한 명의 남자. 사도천의 철권이라 불리는 철무련이었습니다. 하필 무성이 기현을 찾은 때 나타난 철무련. 무성에게 싸움으로 유품의 주인을 가르자고 하는데요. 자신보다 강한 철무련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는 무성. 그렇게 서로의 도와 주먹을 맞대는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성은 아직 철무련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무성을 쓰러뜨리고 유품 쪽으로 걸어가는 철무련인데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철무련을 막아서는 무성. 철무련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무성을 공격하려 하는데 철무련의 주먹을 막아서는 한 노인이 등장하고 자신은 선승의 염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선승의 목함은 먼저 발견한 이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철무련은 오히려 천살불이 사도천의 무인들을 학살했다며 노인의 입을 막고는 목함 쪽으로 걸어갑니다. 보고 있지만 않는 무성은 돌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노인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소리를 치는데 바로 저 목함은 헌현선사가 그리워한 소림에 주어져야 한다고 하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무성을 보며 놀라는 노인. 무성은 다시 한번 철무련을 막아서고 결국 기혈이 역류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데 쓰러진 무성을 공격하는 철무련을 막아서는 노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무성이 깨어나자 철무련은 이미 사라진 상태. 노인은 무성을 일으키며 어떻게 비밀을 알았냐고 묻고 무성을 천살불의 앞으로 인도하는데요. 헌현선사의 미라 앞에 무릎 꿇고 앉는 노인. 사실 헌현선사는 그의 아버지와도 같은 인물이었죠. 목함을 무성에게 열라고 하자 편지가 나오고 내용은 환단을 줄 테니 비급을 소림에 전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림의 정수가 담긴 대환단을 얻은 무성. 노인은 처음 발견한 무성에게 이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날 밤 운강석굴. 무성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데 소림의 대환단을 취하고 연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임동양맥을 타동하려는 무성을 검으로 찌르는 누군가. 바로 자신을 죽인 날의 마교주가 나타난 것인데요. 무성은 그 마교주가 바로 신마임을 깨닫고 그렇게 임동양맥의 첫 번째 관문을 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교주를 쓰러뜨리리라 다짐하네요. 다음날이 되고 무성은 소림사로 향할까 하는데 그런 무성에게 달려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 무성을 둘러싸고는 자세를 취하는데 냅다 무성에게 무릎을 꿇는 이들입니다. 알고 보니 무성은 천살택문의 문주인 살왕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무성에게 천살택문의 금패를 주고 무성은 이들이 나타난 이유를 짐작으로 맞추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놀라는 무성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산서성 태원 어귀. 금적상단 상단주 금원일은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요. 흑상을 샅샅이 뒤져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이대로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단을 향해 쏘아지는 화살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들을 습격한 것인데요. 금적상단의 무사들이 이들을 막아서지만 이들의 정체는 바로 낭인 혈랑도와 수하들이었습니다. 소문난 고수인 혈랑도에게 돈을 지불할 테니 물러서라는 금적상단주. 당연히 그 말을 들을 리 없는 혈랑도 순식간에 금적상단의 무사를 처치해버립니다. 그리고 금적상단주를 향해 돌을 휘두르는데 혈랑도의 도기를 맨손으로 막아버린 무성. 자신보다 윗줄의 고수에 출연해 놀라는 혈랑도인데 무성은 이들은 물론 이들의 뒷배인 정윤문까지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혈랑도는 수하를 시켜 무성을 공격하려 하지만 무성은 간단하게 내공을 실어 발을 한번 구르는데 발길질 한 번으로 혈랑도의 수하들을 전부 처리해버리죠. 설마 초절정 고수냐며 놀라는 혈랑도에게 다가가는 무성. 일격에 혈랑도마저 정리해버립니다. 금적상단주는 무성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대뜸 금적상단주에게 아들을 살리고 싶지 않냐고 하는 무성. 그렇게 둘은 금적상단의 본체로 향하고 무성은 자신을 만류하는 금적상단주를 무시한 채 어디론가 향하는데 금적상단주에게 양해를 구하는 무성. 금적상단주의 아들이 물린 여망사는 극양의 성질을 띠고 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금의 영약이 필요하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금적상단주의 아들 금용만은 무성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금용만은 전생에 금적상단을 최대의 상단으로 만든 인물. 이 시기에 혈랑도를 만나는 것을 알았던 무성이 선수를 친 것이었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여망사에게 물린 그의 팔은 심각해 보였고 무성은 자신이 구해온 5월빙화를 꺼내 보였습니다. 마침 5월빙화를 얻었을 때 금용만이 생각이 났었던 것이죠. 무성은 자신은 펜가의 가주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금적상단주는 고마워하며 무성의 손을 잡지만 그 말을 들은 용만은 5월빙화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용만의 말을 듣고 놀라는 금적상단주. 때마침 나타난 무성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무성은 자신의 외조부가 사랑이라고 밝히고 용만에게 신뢰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용만은 어느 정도 무성을 믿기 시작했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를 묻고 무성은 용만에게 자신에게는 투자할 가치가 없냐고 되묻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손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용만은 당장 불을 안겨주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금적상단의 상단들은 정윤문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정윤문으로 바로 향하는 무성이죠. 그 시각 목진방에 은신처. 목진방을 찾은 무성을 노려보는 무사들. 무성은 이들을 걷어차며 화려하게 등장하고 목진방의 무사들은 무성을 향해 덤벼드는데요. 일격에 머리통을 부셔버리는 무성. 당해버린 동료의 모습을 보고는 사기가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사들을 정리하는 무성이네요. 그때 정윤문의 응접실에 있는 3명, 그 중에는 정윤문주 도관도도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급하게 도착한 정윤문의 수하가 이야기를 하고 밖에 나와보자 쓰러져 있는 묵진방주가 보이네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적검단을 소집하는 도관도입니다. 태원 시내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적검단. 이들이 묵진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무성은 여유롭게 술 한잔하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검단들은 무성을 보자 검을 뽑고 덤벼드는데 물론 무성의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적검단을 쓰러뜨린 무성. 쓰러진 적검단주를 깨워대는데요. 그리고는 무서운 표정으로 길 안내를 요청합니다. 어느새 해는 서쪽으로 저어가고 적검단주는 포승줄에 묶인 채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적검단주를 끌고 가는 이는 바로 무성. 해가 질 때쯤 정륜문에 도착한 두 사람. 정륜문의 무사들은 무성에게 덤벼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네요. 무성을 보고는 분노에 휩싸이는 정륜문주 도관도. 자신의 의동생인 혈랑도는 물론 백은마와 흑적상사의 복수를 하겠다는데 그러면서 수하들을 내보내는 소인배적인 모습. 부끄럽게도 수하들과 합공을 하는 도관도입니다. 무성이 곧바로 따귀로 혼쭐을 내주는데요. 혼쭐이 난 채 무릎을 꿇은 도관도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지고 그것을 본 무성은 도관도가 자멸폭공을 사용한 것을 눈치채는데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파괴력을 보여주는 도관도. 하지만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초조해지는 도관도인데요. 달려드는 도관도에게 내공을 실어 일격을 날리는 무성. 그렇게 선체로 절명해버린 도관도의 최후입니다. 정륜문주가 패한 걸 본 수하들은 절망하고 무성은 이들에게 청빙은마에게 곧 찾아간다고 전하라고 하네요. 하복펜과 본체 창호전. 가주대리는 무성의 활약을 전해 듣게 되고 심지어는 금적상단과의 공조까지 듣게 되는데 소식을 듣고는 표정이 환해지는 가주대리네요. 한편 무성은 며칠간 금적상단에서 신세를 지고는 떠나려 하고 건강을 되찾은 용만을 보며 훌쩍대는 금적상단주. 무성에게 천룡전장의 철패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의 동맹을 굳건히 약속하게 되죠. 무성은 금적상단을 떠나 낙양의 한 만두집으로 향하고 한 여인은 만두를 먹으려 했으나 이미 품절이라는데 그 말을 듣고는 당황해하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자세히 살피는 무성인데요. 만두를 못 먹어 좌절하는 여인에게 말을 걸고 또 자신의 외모를 보고 다가오는 줄 알고 한숨을 쉬는 여인. 무성의 잘생긴 얼굴을 보게 되는데 합격이라며 합석을 승낙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성이 사놓은 만두를 같이 먹는 여인. 사실 전생에서 무성과 친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결국 무성을 남긴 채 죽어버렸었죠. 여인은 무성에게 자신은 사천당가의 당화련이라고 소개합니다. 화련은 무성이 펜가 소속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자신이 낙양에 온 이유를 말하는 화련. 바로 이번에 열리는 흑상의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라는데 무성에게 흑상의 경매에 관심이 없냐고 묻던 화련. 흑상의 초대장을 줄 테니 비무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단검을 뽑아 무성에게 덤벼드는 화련인데 무성 역시 받아치는 게 까다로울 정도의 실력을 가진 화련. 순간적으로 빈틈을 보고 거리를 좁히는 무성인데 화련은 높게 점프하면서 어림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성은 모든 어림표를 도로 쳐내는 모습. 그걸 보고는 자신이 졌다면서 인정하는 화련입니다. 비무를 진행하면서 한층 가까워진 두 사람이네요. 그렇게 마차를 타고 흑상으로 향하는 두 사람. 경매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비밀마차를 이용하는 것이네요. 두 사람은 곧 비밀 경매장으로 도착하고 화련은 무성에게 가면을 건네주는데 비밀 경매장은 가면을 쓰고 참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매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비밀 경매장의 진행을 시작하는 금련. 첫 번째 물품부터 거창하게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지도와 같은 물품을 사람들에게 꺼내줍니다.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 물건은 바로 장보도라고 하는데 천하제일인이라 불렸던 무신의 유해가 묻힌 곳을 가리키는 지도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하고 무성은 전생의 기억으로 저것이 진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무신총의 장보도의 경매가 시작되고 한 남자가 장보도의 200냥을 불러버리는데 무성은 그제서야 손을 들며 500냥이라고 외쳐버리네요. 용만이 준 철패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200냥을 부른 남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경매장 안의 동무가 넓게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는 경매장의 천장이 갑자기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자객들이 경매장에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침입한 자객들은 무성과 화련에게 덤벼들고 무성은 손쉽게 자객의 한쪽 팔을 잘라내는데요. 상처에도 개의치 않고 즉시 뒤돌아 반격하는 자객. 화련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한 무성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과는 달라 보이는 자객인데 무성은 이들이 마교의 가마단이라고 말해줍니다. 한편 진행자 금련 역시 당황해하며 자객들을 베어가고 있는데 그런 금련에게 뛰어서 다가오는 누군가. 공격을 당할 뻔한 금련을 구해주는 화련이네요.
무성과 흩어져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성 역시 처음 쓰러진 남자에게 손을 건네는데 그 남자의 목을 잘라버리는 쇠사슬이 날아오고 강해 보이는 자객이 무성의 앞에 서게 되는데, 방계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고 도왕이라 불린 팽지역, 방구석에 둔 채 하국펜과 사공자로 환생하다. 하국펜과 막내 아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4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무당이 되라고 말했고, 무당이 되지 않는다면 큰 화를 입을 거라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무당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고 결국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교통사고로 말이죠. 그보다 놀라웠던 것은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법 아카데미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기차역, 마치 중세와도 비슷해 보이는 분위기인데 이 남자는 기차표를 확인받고 기차에 탑승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객실인 403호로 향하는 남자, 그 안에는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중년인이 타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의 앞자리에 탑승하는 남자네요. 중년인이 읽는 신문에는 유타왕국의 내전이 끝났다고 나와 있고, 그 기사를 보고는 중년인에게 말을 거는데 자신을 루드거 첼릿이라고 소개하며 중년인 제라드와 대화를 합니다. 루드거는 자신의 목적지는 레더벨크라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엑실리온의 세오른 아카데미에 부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유타 내전에 관련한 소문을 얘기해주는데, 내전을 왕녀 파벌의 승리로 이끈이는 떠돌이 용병 마키아벨리라고 합니다. 중년인은 헛소문이라 생각한다며 시큰둥한 반응. 하지만 그것은 헛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키아벨리는 바로 주인공의 또 다른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때 제라드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갑자기 기차에서는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갑작스러운 폭발에 흔들리는 기차와 놀라는 두 사람. 제라드는 분명 습격일 거라고 말하는데 자신들이 타고 있는 4호 차량에는 자신들 뿐입니다. 그때 이들의 뒤 기차 창문으로 진입하는 남자.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이들에게 접근하는데요. 남자의 상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 갑자기 단검을 뽑고는 이들에게 달려드는데 루드거는 마법을 사용해 남자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남자에게 신문하러 다가가는데요. 남자에게 무슨 목적으로 온 거냐고 묻는 루드거. 남자는 대뜸 전부 죽어야 한다며 몸에 있는 폭탄을 보여주고 그렇게 큰 폭발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요. 정신을 차린 제라드 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라드의 얼굴 가죽이 벗겨져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얼굴 가죽을 뜯어버리는 제라드. 바로 이 사람이 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마키아벨리로 활약했던 떠돌이 용병이 바로 주인공이었습니다. 내전이 끝난 후 다시 신분을 위장한 그였는데 마도공학 열차를 타고 린데부르뉴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 자신이 타고 있을 때 또 터진 사건. 루드거를 생각하던 그에게 말을 거는 누군가. 열차 승무원은 위험하니 대피하라며 말을 거는데 갑자기 승무원을 눕혀버리는 주인공인데요. 승무원이 위장한 강도였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었죠. 그렇게 승무원을 제압한 채 이동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들리는 자신이 아는 익숙한 소리. 승무원을 앞으로 밀면서 뒤로 도망치는데 앞쪽에서는 총알들이 승무원의 몸을 뚫어버렸습니다. 주인공의 앞쪽에는 무장한 강도들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시 한번 주인공에게 총구를 겨누는데 이상하게도 발사가 되지 않는 자신들의 총. 주인공이 마법을 사용해 총을 고장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상한 마법의 기운이 주인공에게 날아들고 주인공의 마법을 상쇄시키면서 파괴해버리는데요. 강도들의 무리에도 마법사가 한 명 끼어 있었던 것이었죠. 더 이상 마법으로 모두를 상대하기는 벅차 보이는 상황. 주인공은 달리는 기차 밖으로 몸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강도들에게서 사라진 주인공. 방심하고 있는 강도들에 의해서 공격이 날아오고 그들의 위로 사라진 주인공을 찾으러 가는 강도들인데 주인공은 기차의 위로 가서 달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향하는 후방 차량으로 따라가는 강도들. 강도들이 문을 열자 큰 폭발이 일어나고 그 짧은 시간에 주인공은 함정까지 설치해놨던 것인데요. 주인공의 실력에 놀라는 강도들에게 들리는 이상한 소리. 주인공은 후반 차량의 열차를 분리했던 것이죠. 그렇게 놓쳤다고 생각하며 강도들이 끝칸으로 이동하고 강도 마법사는 이상한 마력의 파동을 느끼고 뒤를 보는데 거기에는 주인공이 이미 마법을 캐스팅해놓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강도를 쓸어버린 주인공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강도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그 강도를 반으로 갈라버리는 누군가의 마법. 무장한 한 여자가 그 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신을 콜드스틸 기사단이라고 소개하는 여자입니다. 때마침 도착한 콜드스틸 기사단들이 강도들을 소탕하고 앞쪽 차량들의 승객들을 살려냈던 것이죠. 그렇게 기차는 레더벨크역으로 도착하게 되고 주인공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기사단 여인, 자신을 베로니카 드빌레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이들에게 접근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나왔다면서 조사를 한다는데 열차 내부에 테러에 가담한 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표와 대조의 신분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위장 신분이었던 주인공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제라드라는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인피명부가 벗겨진 자신의 지금 얼굴, 위장 신분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운이 좋아도 교수형일 것입니다. 그렇게 탑승 명단을 가지고 온 경관이 물어보는데 403호의 표를 보고 명단을 확인하는 경관, 다른 한 명은 폭발에 휩쓸려 열차 밖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주인공. 그때 베로니카가 주인공을 감싸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마법을 쓴 주인공을 루드거라고 오해합니다. 세오른에 부임한 루드거를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루드거입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도시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세계의 사진 기술이 형편없는 것이 운으로 작용했네요. 그렇게 당분간 숨어 지낼 궁리를 하고 있는데 세오른 아카데미의 사용인이 자신을 발견해버립니다. 그렇게 마차를 타고 세오른으로 향하게 되는 루드거. 당장은 조망치기보다는 몸을 사리기로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그냥 루드거로 살아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세오른 아카데미에 도착하고 총장과 대면하게 되는 루드거인데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총장입니다. 루드거는 총장의 눈빛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네요. 총장은 계약서를 루드거에게 건네고 계약 내용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조건이었는데요. 문제는 천재들이 오는 여기에서 자신의 미천을 숨길 수 있냐라는 것. 어쩔 수 없이 2년간 세오른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아카데미 교사로 2년간 일해야 하는 주인공. 그동안에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았었는데 난데없이 아카데미의 선생님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루드거는 친인척이 없는 위장신분으로는 최고인 몸이었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수업 준비를 하는 루드거. 카페에 앉아 커피를 홀짝대고 있는데요. 루드거의 뒷자리로 접근하는 한 사람. 루드거를 아는 것처럼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루드거는 원래 루드거가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신이 루드거인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행히도 상대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문제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죠. 한편 이 조직은 아카데미 요인들을 암살했다고 하는데 짐짓 큰 소리를 치며 정보를 모아보는 루드거. 이 사람은 루드거를 두려워하며 술술 불어대죠. 그렇게 대충 말을 맞추고는 자리를 뜨는 루드거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도 더 위험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방으로와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의심가는 루드거의 신분. 진작 의심하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되죠. 루드거의 신분은 애초에 이렇게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후회는 뒤로 하고 암호문을 해독하고 있는 루드거. 지령에는 세오른의 교사로 잠입하라는데 조직의 간부가 무슨 폭발에 휩쓸려 죽냐고 짜증내는 주인공. 이제 더 큰 문제는 양쪽 모두에게 자신을 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 숨어든 다른 퍼스트 오더를 찾아야 했죠. 자신을 알아챌 수도 있으니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로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오른을 이용해 저들을 소탕하는 것. 앞으로의 인연이 바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루드거입니다. 그렇게 세오른의 첫 등교날이 되고 새로 들어오는 교사 이야기에 학생들은 신나 보이는데 그때 강의실로 들어오는 루드거.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학년뿐 아니라 1학년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엄포를 놓는데 제발 자신의 수업을 듣지 말라는 속마음이었죠. 1학년과 2학년을 같이 듣게 한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나름 쉽게 개강식을 마친 루드거. 질문이 하나도 없음에 조금 서운해하는데요. 학생들은 무서운 분위기의 루드거를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루드거에게 말을 거는 누군가. 새로 부임한 신임교사 셀리나라고 하는데요. 혹시 식사했냐고 묻는 셀리나입니다. 셀리나를 따라가자 신임교사들이 나타나고 루드거는 이 중에서 퍼스트 오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나누는 이들에게 툴툴대는 크리스. 특히 루드거에게는 몰락귀족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네요. 대부분이 평민인 신임교사들은 크리스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한 기숙사.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루드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누군가가 루드거의 칭찬을 늘어놓는데 과연 이 학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학생은 바로 얼마 전 루드거와 접선했던 조직 요원이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루드거는 첫 수업을 하러 가고 강의실에 들어서자 꽉 채워져 있는 책상들, 80명의 인원수가 전부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거라고 생각하네요. 아무튼 간에 자기소개부터 다시 하는 루드거.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대답해주는데 앞으로 4대 특화에 대해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플로라. 루드거는 첫 수업이니 흥미를 돋을 만한 걸 보여주겠다는데 요동치는 불꽃이라는 마법을 시전하는 루드거. 자신이 보여줄 것은 기존보다 3배나 빠른 발현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웅성대는 학생들. 마법에 꽤나 자신 있어 보이는 플로라는 재밌다는 듯 지켜보는데 자신의 말에 대해 질문을 받는 루드거. 플로라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고 루드거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냐며 말을 거는데 발현 속도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반복 숙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플로라에게 개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플로라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루드거. 직접 보여주겠다면서 다시 마법을 시전합니다. 플로라는 자신은 5초보다 빠르게 시전한다고 하고 그렇게 단상 위에 올라와 마법을 시전해 보이는데 2학년치고는 꽤나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느리다고 말하는 루드거. 자신이 보여주겠다면서 마법을 시전하고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요동치는 불꽃을 시전해 버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는 학생들입니다. 플로라는 처음에 식은 요동치는 불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루드거는 술식을 위한 술식이라면서 그것이 일종의 설계도와 같은 마법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그것을 소스 코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플로라는 그런 마법을 들어본 적도 없었죠. 그리고 루드거는 자신의 수업에 끼어든 플로라에게 벌점 10점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요동치는 불꽃의 식이 완벽했다면서 상점 10점을 주는데 멘붕이 와버린 플로라입니다. 루드거가 자신에게 행한 행동에 분해하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루드거. 수업을 잘 따라오는 학생에게는 소스 코드를 가르쳐준다는데 그 말을 듣고 열의가 생기는 학생들이네요. 루드거의 첫 수업은 그렇게 깔끔하게 끝이 나고 학생들은 루드거의 수업에 만족하는 모습인데 평민 학생에게 시비를 거는 귀족 학생, 엉뚱해 보이는 에이다는 본의 아니게 받아쳐버리고 그걸 본 레오가 끼어드는데요. 덜 떨어진 남자 가문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제반. 레오를 향해 마법을 장전하기 시작하는데 마법을 쏴보라고 하는 레오입니다. 세오른에서는 귀족이라도 쉽게 넘어갈 수 없었죠. 제반은 결국 꼬리를 말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는 에이단과 레오. 에이단은 자신을 도와준 레오에게 호감이 생기고 레오는 에이단에게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학생들 중에는 압도적인 입지를 지닌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단은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네요. 한편 수업을 마치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루드거.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에 놀랐는데요. 자신의 스승은 나쁘지 않다고 한 마법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아무튼 자신의 실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개인 교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총장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난데없이 자신을 찾은 총장에게 이유를 묻는 루드거. 설마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눈치챈 걸까라고 생각하는데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총장. 오히려 잘했다면서 자신은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별말 없이 자리를 일어나는데요. 할 일이 산더미라면서 그대로 교무실을 나가는 총장. 고용인 월포드는 총장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루드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자신의 매혹의 마안에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정말 재미있는 남자라고 생각하네요. 한편 루드거는 긴 한숨을 몰아쉬고 있는 모습인데 꼬리 잡힐 행동은 안 했다며 안도하고는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학생들의 명단에서 자신에게 내든 플로라를 보고 그 외에도 대단한 아이들의 명단을 확인하는데 특이 계열에는 에이단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때 루드거의 교무실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순찰당직표를 루드거에게 건네는데요. 오늘이 바로 루드거의 순찰당직 순번이었던 것이죠. 그 시각 마법을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 귀족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고 여학생은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맞서고 있는데 귀족 학생들은 편을 나누어 평민 여학생을 평화하고 결국 평민 여학생은 이들을 무시해버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잔뜩 난 귀족 여학생. 평민 여학생에게 마법을 시전해버립니다. 평민 여학생에게 발사된 마법을 누군가 방해해버리고 마법을 방해한 이는 바로 당직이었던 루드거였죠. 귀족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다는 여학생.
루드거는 세오른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귀족 여학생에게 자신을 따라 나오라고 하는데 그 여학생은 루드거에게 고작 몰락귀족 따위라고 해버리죠. 그 말을 듣고는 여학생에게 다가가는 루드거. 어깨에 손을 얹고는 네 말대로다 라는데 그렇지만 여기는 세오른이고 자신은 교사라며 말실수 정도는 주의로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셀리나에게 뒷일을 맡기고 어디론가 향하네요. 평민 여학생 리네는 루드거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와 벤치에 앉은 루드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 머리가 아파 보이는데 약을 먹자 좀 나아졌지만 이제 약도 떨어졌고 이대로는 위험하다며 누군가와 빨리 연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고 신임 교사들과 밥을 먹고 있는 루드거. 요즘 시내에서는 밤에 늑대 인간을 본 사람들이 속출한다는데 마치 도시괴담과도 같은 이야기였죠. 한편 다른 선생님들은 루드거를 경계하는데 루드거의 뛰어난 마법 실력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날 밤 시내로 향하는 루드거. 건물 사이 골목을 지날 때 루드거의 뒤로 누군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소문의 늑대 인간이었죠. 늑대 인간은 루드거를 공격하지만 쉽게 피해내고 오히려 늑대 인간을 눕혀버리는 루드거인데 늑대 인간에게 한스라고 부르며 아는 체를 하는 루드거입니다. 자세히 보니 늑대 인간이 아니라 강아지 인간이네요. 사실 한스는 동물과 접촉하면 반인반수의 형태로 변한다는데 한스를 위해 중화제를 챙겨온 루드거. 중화제를 맞자 서서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루드거가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한스였죠. 한스는 루드거의 말을 듣고는 웃어버리고 퍼스트 오더라는 단어를 듣고 무언가를 떠올리는데 검은 여명회라는 조직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루드거는 한스에게서 약을 받아먹네요. 한편 루드거는 한스에게 늑대인간에 대한 소문을 얘기하는데 자신은 오늘 레더벨크에 도착했다고 하는 한스. 그때 이들은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진짜 늑대인간이 있음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루드거는 늑대인간의 목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잡아서 확인을 해야겠다는데 한스에게서 건네받은 총을 장전하는 루드거. 자신이 반 헬싱이라는 신분으로 다닐 때 사용했던 무기라고 합니다. 한편 굴뚝 위에 올라가 있던 늑대인간 루드거를 발견하고는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루드거를 공격해보지만 어림없어 보이고 오히려 루드거가 사용한 마법에 걸려버리는데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늑대인간입니다. 주사를 들고 무언가를 확인해보려는 루드거. 그때 경찰들의 호박 소리가 들려오고 그 틈을 타 늑대인간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늑대인간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루드거. 열차에 위에서 늑대인간과 마주하는데요. 이번에는 표창을 날려 성공을 하는 루드거입니다. 늑대인간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표창을 피해내고 이번에는 늑대인간을 향해 마법을 사용하는데 그리고는 늑대인간에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루드거. 자신의 검을 물은 늑대인간. 하지만 검집에서 검을 뽑아내더니 그대로 늑대인간의 목을 잘라버리는 루드거입니다. 한편 한스는 경찰을 피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한스의 앞으로 떨어지는 늑대인간의 머리통. 루드거는 채취도 끝났으니 그냥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루드거는 한스에게 정보를 모은 뒤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훗날을 약속하게 되네요. 레더벨크에 나타난 늑대인간이 기사로 나오게 되고 자신이 해치운 늑대인간 말고도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루드거. 그때 루드거를 부르는 누군가의 호출. 세오른의 교사들이 전부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1학년 학생들이 습격을 당했다는데 분명 늑대인간이 손을 댄 흔적이었죠. 총장은 이 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두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귀족파 휴고는 늑대인간은 괴담일 뿐이라고 하며 범인은 세오른의 평민 학생일 것이라고 하네요. 그때 루드거의 어깨에 떨어지는 벌레. 쪽지벌레에는 실험체가 3마리 탈주했으며 제거하라고 써있습니다. 늑대인간은 조직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 있다는 것. 루드거는 세오른보다 먼저 늑대인간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학생들을 통제하라고 하는 총장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루드거. 그의 뒤에서 따라붙은 검은 여명의 부하가 있는데 둘은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신을 세리나라고 소개한 이와 결계 안에서 대화를 하는 루드거. 최근 일어난 늑대인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지만 루드거가 관여되어 찾아왔다고 하네요. 이미 한 마리를 잡았다는 말에 눈이 빛나는 세리나. 아무튼 이야기를 듣고는 다음에 만나자고 하는 루드거인데 이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플로라네요. 다음날 평범한 수업이 끝나고 교사는 늑대인간 때문인지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라는데 늑대인간 얘기를 나누는 에이단과 레오.
그리고 이들에게 갑자기 다가가는 한 여학생이 있는데 테이시는 아무래도 늑대인간에 관심이 있어 보이고 늑대인간을 먼저 잡는 내기를 하자고 하는데 레오는 바보가 아닌 이상 혼자서 잡으러 가겠냐고 하지만 에이다는 테이시라면 그럴 거라면서 창문을 보고 그곳에는 어딘가로 향하는 테이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테이시의 뒷모습을 보고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죠. 그날 밤 세오른 아카데미, 루드거는 자신을 찾아온 휴고에 대해 회상하고 휴고는 귀족 학생들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데 몰락귀족에게까지 찾아온 걸 보니 어지간히 초조했나 봅니다. 물론 루드거는 세오르는 평등하다며 거절했죠. 당연히 거짓 신분이라 거절하는 게 맞는 행동입니다. 그때 루드거는 수상한 기척을 느끼고 수풀을 걷어내자 학생들이 숨어있는데 늑대인간에 걸려있는 포상금을 노리는 것이었죠.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루드거입니다. 그렇게 세오른의 하수 처리장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늑대인간들의 발자국을 따라 어디론가 향하는 루드거인데 큰 발자국을 따라 학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루드거에게 들린 비명소리, 큰 늑대인간이 여학생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마법을 사용해 학생들을 구해주는 루드거, 하마터면 학생들이 당할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에게 벌점 5점이라고 소리치는 루드거,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두 학생입니다. 리네가 공부하다 잠들어서 돌려보내려다 마주쳤다고 합니다. 아무튼 에렌디르에게 리네를 기숙사로 돌려보내라는 루드거, 눈치를 보던 늑대인간은 이 틈을 타 루드거를 뒤로하고 어디론가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늑대인간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루드거, 지붕 위에서 루드거와 늑대인간은 서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 공격을 감행하는데 마법 공격으로 늑대인간을 성공하는 루드거, 늑대인간은 충격을 받고 지붕 아래로 떨어집니다. 정신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늑대인간인데 마무리를 하기 위해 늑대인간 쪽으로 향하는 루드거, 그런 루드거에게 지붕 파편을 던지는 늑대인간인데 마치 지능이 있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루드거에게 정확하게 파편을 던져대는 모습, 실드로 자신에게 날아오는 파편을 막은 루드거이지만 마치 지능이 있는 것 같은 늑대인간의 모습에 놀라버립니다. 한편 테이시를 찾는 에이단과 레오, 한참을 찾아봤지만 테이시는 보이지 않고 그때 어딘가에서 테이시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비명소리가 난 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 뛰어가던 에이단은 무언가와 부딪히는데 테이시와 부딪힌 에이단, 테이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세 사람, 거기에는 새끼 늑대인간이 있었죠. 내기는 자신이 이겼다는 철없는 테이시, 에이단은 새끼 늑대인간의 모습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그때 이들의 뒤에서 나타나는 늑대인간입니다. 늑대인간의 공격에 에이단을 밀쳐내는 레오, 이번에는 에이단이 테이시를 구해주고 에이단은 뭔가 이상하다며 늑대인간에게 말을 거는데 그 말을 듣고는 조용하게 다가오는 늑대인간, 에이단은 해치지 않는다며 괜찮다고 하고 새끼 늑대인간에게 줄 약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에이단의 손을 맞잡으려는 늑대인간, 그때 늑대인간을 강타하는 마법이 발현되고 속박 마법으로 늑대인간을 잡아둔 사람이 도착하는데 이들의 앞에 등장한 것은 바로 루드거였죠. 에이단은 루드거의 앞을 막아서는데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에이단의 뒤로 보이는 새끼, 그것을 보고는 눈빛이 이상해지는 루드거와 그런 루드거의 눈빛을 봐버린 에이단이죠. 루드거는 순간적으로 에이단을 밀쳐버리고 늑대인간에게 마법을 사용해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책임은 내일 묻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음날 세 사람은 교무실로 불려오고 각자 다른 이유로 심란해하고 있는데 그런 이들의 앞에 등장한 총장과 루드거, 총장은 위험한 행동을 한 이들에게 벌점을 10점 준다고 하고는 서로를 구해준 행동에 각자 상점을 20점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루드거가 부탁한 것이었죠. 그렇게 교무실을 나가면서 루드거를 쳐다보는 에이단, 어제 본 루드거의 눈빛이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고 어제 본 늑대인간 새끼를 회상하는 루드거인데 수풀에서 기어나오는 새끼 늑대인간, 분명히 늑대화가 되지 않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여명회는 인간을 사로잡아 늑대인간으로 만든 것이었죠. 제국에서 제일 가는 마법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었다. 다른 사람과 착각당해서 아카데미에 위장 취업당했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7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